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연구 과제는요. 네, 대전의 TCS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1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교사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학생과 교직원 등 해서 총 159명이 다니는 곳인데요. 지금까지 127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종교 관련 시설의 집단 감염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논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 청장과 한림대 의대 연구팀이 지난 10월 말에 완성한 이 논문은 아동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학교에서 감염된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게 됐는데요. 한편 야당에서는 10월 말에 이런 논문을 냈다면은 정 청장은 이미 그 전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방역 당국의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반영이 안 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학교에서 감염된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등교 수업 가능성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이제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도 23일에 중대본 회의에서 신학기 학교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등교와 가능성을 매우 높인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 22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네.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학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 이 논문이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좀 더 소개를 하면은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3에서 18세 소아 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감염된 경우, 학교에서 감염된 거는 3명, 2.4%고 대부분은 절반은 46.5%가 집에서 감염됐다는 거예요. 친척, 뭐 가족. 그러니까 학교에 감염 가능성은 낮은 데다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연구 사례를 보면은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7명 가운데, 소아 청소년 207명 가운데 학교에서는 7명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등교하는 방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월에 논문이 제출이 되고 그랬으면은 이미 데이터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미리 검토를 했어야지 왜 이제 지금 이 논문이 발표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한 이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 무리한 있는데, 비판이에요? 예, 무리한 비판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조사 시기가 5월에서 7월이었고 그때는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하였어요. 당시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 조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데 당시의 추세를 반영했던 그 논문이네요. 그런데 이제 10월 이 논문이 제출된 것과 10월 중순인지 말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확진자가 200명, 300명 막 늘어날 때라서 네. 그때 등교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정은경 청장이 이 논문에서 한 역할은 개념화, 프로젝트 관리, 타당성 검증, 이런 거거든요. 한번 이제 교신 저자가 총괄하는 교신 저자는 따로 있고 여기에 네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는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은경 청장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했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 야당이 묻는 거는 좀 무리한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등교 수업에 대한 그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근데 해요. 발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접수는 10월 달에 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억셉이 됐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뭐 리젝이라고 하죠, 기각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비판이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논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네.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코로나19에서 소아 청소년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감염력이나 전파 규모가 10살 아래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린 아이들은 잘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6에서 18세 정도에 비해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집단 발생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환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일 뿐이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괜찮다 이런 논문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정부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 논문을 가지고 크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뭐 학교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은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특히 어린 아이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생활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건 뭐 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전히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성급하게 접근하고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뭐 성급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새 학기 등교 수업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준비가 좀 철저히 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뉴스도 짚어보죠. 네, 코로나 피해 지원을 둘러싼 여권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 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이낙연, 정세균 대 이재명 구도가 먼저 벌어졌는데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에게 정 총리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랬었고요. 예. 또 이 대표도 이 지사를 겨냥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 또 부딪혔는데요. 이때는 이낙연 대 정세균, 이재명 대립 구도였습니다. 최근 그 손실보상제에 우회적으로 기획재정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랬고 이 지사도 집단 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러자 이낙연 대표는 정 총리와 이 지사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견제를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 간의 바람직한 정책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 때문에 정작 필요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복잡한데 코로나 피해 지원책에 대해서 그 여권 대선 주자들의 색깔이 분명히 좀 달라요. 예. 그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일단 대표적인 좀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구장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전국민 있는. 재난지원금이다. 예, 네. 거기에 뭐 기본주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상징적인 건 그거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익공유제.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생하자, 내놓아서 상생하자라는 거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이거는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도 같이 당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먼저 꺼냈거든요. 예. 그래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신의 브랜드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이제 전선이 대충 두 개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재부에 대한 태도, 홍남기 부총리 때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사람이. 국간지기를 상대로. 예. 그 두 번째는 그거와 파생돼 가지고 이제 상호 비판 견제인데 주로 견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권 주자 지지율 1위 인 것도 이제 가만히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뭐 후보들에 대해서 견제 발언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주로 초점은 홍남기 때리기, 네. 기재부 때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예. 계속 발언들이 보면은 뭐 재정 건전성 뭐 얘기하면서 적게 쓰는 게 능사냐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주 타겟은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네. 부총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주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언을 한 게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하라는 거는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타겟은 다 이재명 지사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쟁 관계였는데 지금 많이 치고 나갔잖아요. 이재명 네. 지사가. 그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견제하고 차별화를 좀 도모하려고 또 하나는 하겠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탁한 사람이에요. 아.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때 같이 했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부총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보호해주는 느낌. 그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발언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단세포적인 얘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전국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견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하면서 또 홍남기 부총리를 때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재정 건전성을 좀 초점을 맞추고 뒤에는 확장 재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인의 발언도 약간의 핀트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 발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존재감을 올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명의 전략이 약간씩 차별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창수 PD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손실보상법 이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입법에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될까 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대응을 하겠다고 난리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적은 안으로는 강훈식 의원 안이 있는데 이게 월 1조 2천억 원이 들고요. 한 달에? 한 달에 1조 2천억 원. 그리고 민병득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은 최대 월 24조 7천억 원이 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4-5달만 해도 100조 원 넘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나라 빚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적이 아주 근거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독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손실보상법 비슷하게 임대료 인건비 한 90%를 정부가 보존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9.9% 그래서 우리가 25.1%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비중이 2.5배나 많고요. GDP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정도 큽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과 똑같이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6배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은 또 귀 기울일 부분이 있고요.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보상제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손실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고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 보상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은 다음에 찬반이 나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손실보상제 할 거냐 말 거냐 다투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좀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고위 당정청 회의 불참하고 그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상황 점검 회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거냐 아니면 불만이냐 지금 이런 기재부 해석도 때리기에 대한 나오네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구 과제로 가죠.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사과가 주말 내내 화제였는데요.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1년여 만에 사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검찰에 사과를 한 겁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사과를 하면서 함께 자신이 상대를 적대적으로 악마화하고 진영 대결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미 정치 비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계속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사과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김주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왜 사과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사과의 같아요. 이유. 예, 좀 뜬금없었고 타이밍도. 네. 근데 이제 왜 사과를 이제 첫 번째 관측이 나오는 게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과 내용을 보면은 계좌 추적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8월에 이미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세련이란 단체한테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어쨌든 명확하게 이거는 아닌 걸로 지금 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사과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 문제가 있는 거고 비슷하게 지금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금 결은 다르긴 했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와 관련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런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올렸다가 그것도 지금 기소당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흐름이 안 좋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이제 한 것이다라는 게 제 지배적인 관측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여권의 손절 분위기를 사실상 반영한 거 아니냐. 이 손을 끊겠다. 뭐 손을 끊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오촌 조카 조범동 유죄 나오고 5년형 나오고 정경심 교수도 4년형 나오고 이게 일단은 실제 어떤 뭐 부적절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제 선을 긋고 가겠다라는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출마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썰에 가깝습니다. 아, 어떤 출마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 지금 적절한 주자가 없어서 유시민 이사장이 출마를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대권으로. 그래서 뭐 주변에 신변 정리를 하고 뭐 다 쳐내고 이제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많이 좀 나간 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건. 자, 이 얘기는 그럼 7선 클래스에서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2부에서 또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지금까지 유창수, 김준일 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